가짜는 진짜가 되기 위해서 애쓰지만 때로는 그런 가짜의 연기 속에서 더 진짜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진짜와 가짜들에 대한 이야기, 성혜나 작가의 혼모노라는 소설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문수라는 무당과 신애기라는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문수라는 무당이 모시던 장수할멈의 영험함이 어느 날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 어느 날 이웃의 젊은 무당인 신애기가 이사를 오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소설은 신내림이라는 초자연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서 벌어지는 인간적인 욕망과 위선, 그리고 진짜와 가짜의 경계에 대해서 물음을 던지는 소설입니다. 책의 제목인 혼모노는 일본어로 진짜라는 단어를 뜻하는데요. 이 진짜라는 것이 영화의 전체적인 주제와 정면으로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진짜라는 말을 다양한 맥락으로 쓰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너 그 말이 진짜야? 그 말이 사실이야? 라고 말할 때 어떻게 보면 팩트라는 의미에서의 진짜는 진짜로도 쓰일 수도 있고, 아니면 거짓됨이 없다 라는 뜻에서 어떻게 보면 리얼이라는 뜻의 진짜라는 의미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소설에서는 진짜, 가짜를 대비한다는 의미에서 진짜라는 단어는 겉과 속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가짜로 상정하고, 겉과 속이 일치하는 경우를 진짜라고 보는 맥락에서의 두 번째 의미에서의 진짜라고 생각했습니다. 소설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드는 질문은 왜 하필 무당이라는 소재를 사용하였는가입니다. 무당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무언가를 흉내냈을 때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기 어려운 가장 모호한 직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특정한 직업을 가졌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진짜 교사인지 진짜 엔지니어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자격증이나 그것을 공인하는 어떤 검증 기관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죠. 하지만 무당이라는 존재는 스스로 자기가 신이 들렸다라고 말하면 그 자체로 그에 대한 믿음이 성립되는 세계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당이라는 직업이야말로 진짜와 가짜의 경계가 가장 모호해지는 직업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무당이라는 것은 자기가 속인다면 상대방이 속을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진짜와 가짜의 구분에 대해서 보는 이로 하여금 가장 의문을 갖게 하는 훌륭한 소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노화의 의미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늙어가는 것, 성숙해진다는 것에 작가가 좀 주안점을 두고 있다라고 느꼈는데요. 책 136쪽에는 나이 들어 야심까지 크면 사람들도 그걸 알아채고 달아나 좋은 눈도 다 황이 되는 법이다. 늙어갈수록 본심을 숨겨야 약이 된다. 그래야 추하지 않다. 조언하며 할멈은 나지막이 덧붙였다. 라는 문구가 나오고, 책 145쪽을 보시면 네가 그렇게 되고 싶어하던 문화재, 그거 나 하게 해준다고. 할멈이 넌 너무 늙었다네. 늙은 게 야심만 가득해 흉하다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러한 작품 속의 문장은 늙음이라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가지는 욕망 사이에 긴장을 포착하고 있습니다. 이게 더욱 드러나는 부분은 책 137쪽에 황보라는 사람의 국회의원인데 이 사람의 현수막을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문수는 지나가다가 황보의 선거 유세 홍보문을 보면서 인자하게 웃고 있는 벽보 속 그는 실물보다 2배는 젊어 보인다. 보정을 했겠지. 표정은 부드러우면서도 권위 있게
흰머리도 검버섯도 주름도 전부 지우고.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황보의 지지율은 그보다 10살은 젊은 후보와 몇 주째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있다. 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한 페이지 129쪽에는 어리면 환대받고 늙으면 외면당해. 이 바닥이 그래. 생전 안 입던 청바지를 꺼내 입은 것도 그 때문이라고. 다음 주에는 눈썹 문신을 예약했다고 황보는 말한다. 어디 전개뿐이겠는가. 내가 몸담은 바닥에서도 나이 든 사람은 내쳐지는데 생각하며 잘 숙성된 와인을 들이킨다. 라는 장면에서도 자신의 늙음을 감추기 위해 보톡스나 눈썹 문신 아니면 이런 보정을 통해서 늙음을 숨기려는 황보의 조급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눈썹 문신, 보톡스 이런 성형의 일종은 감춤의 형상화, 늙음이라는 것을 감추기 위한 부분의 형상화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늙음을 일종의 쇠퇴 과정으로 보는 관점은 늙음을 감추려고 하는 황보와 늙을수록 야망을 적게 가지고 늙은 사람이 야망을 많이 가지면 보기 흉하다는 장수할멈의 말을 통해서 이들은 늙음을 쇠퇴의 과정으로 보고 있다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책을 읽다 보면 늙음을 단순히 쇠퇴의 과정만으로 보지 않는 시선도 존재하는데요. 바로 이 책의 주인공 문수이고 사람은 아니지만 잘 숙성된 와인을 들이킨다. 와인도 이것을 드러내는 하나의 소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잘 숙성된 와인은 연식을 더할수록 더 깊은 향을 가지게 되고 완성도가 높아지는 일종의 쇠퇴하는 거리가 먼 방향으로 깊이가 더해져 갑니다. 또한 이 책의 표지도 그렇습니다. 사실 이 책을 보면서 표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를 많이 고민했는데 왼쪽 그림은 풋사과의 그림으로 보이고 오른쪽 사과는 잘 성숙된 사과로 보입니다. 또한 그림에 대한 기법을 보더라도 왼쪽 그림은 전묘화로 그려져 있는 것 같고 좀 오른쪽 그림은 채색화로 그려졌다라고 보입니다. 이렇게 풋사과에서 잘 익은 사과 혹은 전묘화에서 채색화로의 대비는 사과의 성숙 과정을 통해 노화를 쇠퇴가 아닌 성숙의 완결이라는 과정으로 본 시각과 닿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129쪽 페이지에 어디 전개뿐이 있는가 내가 몸담은 바닥에서도 나이 든 사람은 내쳐지는데 생각하며 라고 하는 것은 문수의 말이죠. 사실 신액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어린 사람으로 등장하고 문수라는 사람은 이러한 무당일을 20대 때부터 30년간 한 적어도 50살이 넘은 그런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수는 무형문화재가 되고 싶어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험함을 유지하고 싶어하죠. 문수 몸에 들어갔던 몸주 장수할멈은 이러한 늙은 문수를 떠나서 신에게로 옮겨가려고 합니다. 장수할멈의 생각에서는 늙은 육체는 쇠퇴와 같기 때문에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황보 역시 자신이 외적으로 늙어가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애써 감추기 위해 보톡스를 맞고 사진 보정으로 늙지 않은 것처럼 꾸며내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더해지는 술이라는 개념과 그 술을 할머니가 싫어한다라는 포인트 역시 이 소설이 늙음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을 대비시키고 있다라는 부분으로도 읽을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진짜와 가짜에 대한 부분입니다. 책에는 진짜와 가짜를 대립시키는 부분이 수차례 등장합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117페이지에 신혜기가 처음 문수에게 인사를 드리러 왔을 때 나오는 장면이죠. 신혜기의 아버지는 중국으로 출장 갈 때마다 보이차를 마셔서 잘 안다며 진짜 보이차를 판별하는 법을 줄줄이 늘어놓았고 어머니는 이 사람 또 이러네 하며 조용히 면박을 주었다. 이게 보기에는 비슷해도 어렸을 때 차이가 나거든요. 가짜는요, 마실 때 몸이 거부합니다.
역겨운 향도 나고요. 빛 좋은 개살구조. 또한 133쪽에는 편의점 가판대 앞에서 바나나 우유와 바나나 맛 우유는 뭐가 다른지 한참 고민하는데 옆에서 누가 하나 남은 바나나 우유를 쏙 채간다. 보라색 트레이닝복이 눈에 익더니 앞집 시댁이다. 별 수 없이 바나나 맛 우유를 집어들고 그의 앞뒤로 서서 계산을 한다. 이렇게 바나나 우유와 바나나 맛 우유를 대비시키는 장면도 나오고요. 문수가 또다시 실수를 할까봐 두려워서 주문한 가짜 칼이라는 소재도 어떻게 보면 진짜 칼과 가짜 칼이 대비되는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소설에서는 진짜만 존재한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는 항상 가짜와 같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보이차 역시 진짜 보이차와 가짜 보이차를 대비시켜서 서술하고 있고, 바나나 우유 역시 바나나 우유와 바나나 맛만 나는 우유를 대비시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칼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설을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진짜와 가짜의 구분 혹은 진짜와 가짜의 대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대비는 150쪽에 문수와 시내기에 대한 대비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나와 저의 판이다. 누구의 방해도 공작도 허용될 수 없는 무당들의 판이다. 라는 장면에서 문수가 그 소설에서는 그때까지 진짜로 그려지고 있는 시내기가 구술하는 곳에 옆에서 스스로 자리를 피고 구술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이 소설에서 핵심적으로 묘사되었던 바나나 우유와 바나나 맛 우유가 나란하게 디피되어 있는 모습과 시각적으로 은유를 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기와 문수 둘 중에 한 명은 가짜라는 것이죠. 사실 이 소설을 읽다 보면 문수가 영험함을 잃었고 장수할멈이 문수가 아닌 시내기로 옮겨갔다라는 점은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수는 구술하면서 생전한 적 없는 칼에 베어서 피가 나는 실수를 하거나, 지금 이 황보를 위한 굿에서도 칼에 베서 피비린내가 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진짜란 과연 무엇인가 라는 처음의 물음에 다시 도달하게 됩니다. 아까 진짜는 겉과 속이 다른 경우를 진짜라고 정의하였습니다. 문수는 어느 순간 자기 내면에서 장수할멈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겉으로는 계속 자신이 무당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겉으로는 계속 자신이 뛰어난 무당인 것처럼 행세했기 때문에 가짜 무당이었죠. 그런데 책 153쪽에서 이 책에서 가장 하이라이트인 부분이 나옵니다. 구름도 다 사라진 땡볕 아래 판수도 악사들도 점점 지쳐가는 와중에 기세가 누그러지지 않는 이는 오직 나뿐이다. 피범벅의 몰골도 흉하겠으나 시야가 환하고 입가에 미소까지 드리워진다. 실령 근처에도 가 닿은 것처럼 몸이 가뿐하고 신명이 난다. 장단이 빨라질수록 나는 고조된다. 30년 박수 인생에 이런 순간이 있었던가. 누구를 위해 살을 풀고 명을 비는 것은 이제 중요치 않다. 명예도 젊음도 시기도 반목도 진짜와 가짜까지도. 가벼워진다. 모든 것에서 놓여나듯 이제야 진짜 가짜가 된 듯. 장삼이 붉게 젖어든다. 무령을 흔든다. 잘랑거리는 무령 소리가 사방으로 퍼진다. 가볍고도 묵직하게. 이 부분을 읽으면서 가장 소름이 돋을 정도로 잘 썼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문수가 진짜 가짜가 되었다는 부분입니다. 이전까지 문수는 가짜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가짜라는 것을 피범벅이 되는 굿을 직면으로 보여줌으로써, 더 이상 가짜임을 숨기지 않음으로써 진짜 가짜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겉으로 진짜 무당인 것처럼 행사하지 않고 자신이 무당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냄으로써 겉과 속이 일치하기 때문에 문수는 진짜가 된 것이고, 그러니까 진짜 가짜가 된 것이죠. 이 문수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가짜임을 드러내는 용기, 그리고 가짜임을 드러내는 솔직함이라는 요소가 이 소설이 드러내고 있는 가장 진짜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수의 모습을 보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작두에서 내려오지 않던 신애기가 아연실색하며 나가 떨어진다. 그 애는 바닥에 주저앉아 휘둥그런 눈으로 나를 올려다본다. 신애기는 장수할멈의 부름을 받은 진짜 무당이었지만 이 장면에서는 그 누구보다 평범해 보입니다. 그리고 무당이 구슬하다가 나가 떨어진다는 것은 진짜 그 평범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사실 신애기가 진짜였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가짜 앞에서 지극히 평범해질 수 있는 부분은 이 장면 앞에서부터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140페이지입니다. 문수는 우연히 신애기를 길거리에서 발견하고 뒤를 쫓아가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신애기의 일상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친구는 있을까? 있어도 일상을 공유하거나 실없는 이야기를 나누며 낄낄대기는 힘들 것이다. 우리가 받은 생은 연유 평범한 이들의 삶과는 다르니까. 저 나이에 나는 평범한 삶을 살고 범상한 몸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염원했는데 한 번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저처럼 여겼는데 저에도 비슷할까? 신애기가 진짜 무당이기 때문에 진짜 무당으로서의 모습만 드러낼 것이었다면 이런 신애기가 평범한 사람으로서의 생활하는 모습이 드러나지 않았겠죠. 이러한 장면을 넣음으로써 진짜 무당인 신애기도 문수의 시선으로서는 평범함이 드러나고 결국엔 자신의 가짜를 드러냄으로써 진짜가 된 문수 앞에서는 아연실색하며 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설의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 마지막 부분. 어떤가? 이제 당신도 알겠는가? 하기야 존나 흉내만 내는 놈이 뭘 알겠냐만 크크크크크. 이 부분을 누가 한 말이며 또 누구에게 한 말인지 많은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당돌하게 어떤가 당신도 알겠는가 크크크크크라고 말할 수 있는 주체는 적어도 이 장면에서는 문수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봤을 때 문수가 구슬하면서 문수는 고조되고 있고 모든 것에서 노연하듯 가벼워지고 있고 반면 다른 사람들은 아연실색하며 나가 떨어지고 휘둥그런 눈으로 올려다보고 있고 황보와 그의 가족 모두 멈추고 나를 올려다보고 한 몸도 이 장관을 다 지켜보면서 아마 신애기의 몸을 통해서 놀란 표정을 짓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 있는 주체는 문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존나 흉내만 내는 놈, 이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남게 됩니다. 이 존나 흉내만 내는 놈이라는 것은 특정한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의 내면에 가지고 있는 욕망이나 실체를 드러내지 않고 어떤 척을 하는 사람을 모두 지칭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늙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애써 감추려고 하는 황보. 자신은 이름에서 드러나듯이 장수할멈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젊은 인간의 육체를 찾아 떠나려고 하는 장수할멈의 어떤 욕망. 그리고 심지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실체와는 다르게 꾸며낸 모습으로 남들에게 보여지고 있는 이 책을 읽는 독자들까지 모두를 겨냥한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이 소설의 전체적인 주제는 가짜를 직면하고 인정하는 용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상황에 우리가 살면서 가짜가 되는 과정은 자의적이기도 하지만 이 소설에서와 같이 타의적인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자신이 가짜를 인정함으로써 드러내는 것이 오히려 진짜가 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밝히는 소설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 줄 평은
가짜가 되었다면 진짜 가짜가 되어보자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